Hi,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에도 아주 좋은 라운드 테이블 세션과 개회식을 보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오래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라인 강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면은 유럽에서 중요한 수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강의 폭을 좁게 하고 제방을 높이 쌓고 또 이 직선으로 강을 만드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아이스 제밍도 줄이고 항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속이 더 안 좋아졌고 수로가 침식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강바닥도 악화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항해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인프라를 다시 복원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사스 대운하를 파내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 항해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로에서 주류 물줄기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라인강의 물 공급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하류 지역에 있는 지역과 또 네덜란드의 경우는 홍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습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습지 프로젝트에서는 범람원과 습지 부분을 복원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물을 유지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라인강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홍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다시 강이 범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범람원을 복원해서 홍수의 영향을 가능한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일 이외에 또 다른 국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강이 있는데요. 과도한 정비와 규제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로처 리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이 로처 강 운하를 보면은 콘크리트로 수로가 옆에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옆에 녹지 공간도 있습니다. 옆에 다리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레이 회색 인프라와 녹색 인프라가 함께 접목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약 77km에 이르는 로스앤젤레스 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있는 이 강에서는 이 뚝이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LA 시내에서는 실제 콘크리트와 여러 자갈, 제방 등등을 사용해서 이 둑을 쌓았었는데 지금은 좀 더 친수 공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마닐라의 파시그 강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인구 밀도가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 파시그 강에서도 이제 강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과거에는 오염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들은 녹색 인프라와 회색 인프라를 적합하게 접목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 민감형 도시 설계라는 WSUD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생태계에 기반한 접근법으로서 장기적인 도시 계획에 있어서 생태계 개념과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물 균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물의 균형과 생태학적인 개념을 도시 계획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는 물의 재사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의
조경과 도시 환경 계획에 들어가는 물과 관련한 모든 물 순환과 관련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생수로나 습지, 지붕 정원, 식물 지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물 민감형 도시 설계에 따라서 관리하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경제와 토지의 가치를 증진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 재생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을 활성화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물 민감형 도시 설계는 상당히 많은 장점을 줍니다. 기후변화와 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해안과 또 강가에 위치한 도시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수면의 상승이라던가 홍수, 폭풍 등등으로 인한 위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로를 계획하고 디자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민감형 도시 설계를 통해서 열섬 효과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 환경의 에코시스템을 다시 살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질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싱가포르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 수변 공간에 이제 현장 견학을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물 자체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구 환경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변 환경을 통해 적절한 교육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뉴욕의 영컬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복개되었던 곳인데요. 1920년대에는 이 하천이 복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2010년부터 이 용커스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 복개되었던 하천을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이 하천은 다양한 생물종이 주거하는 서식지가 되기도 했고 그와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 보면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도심의 수로를 재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테르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테르담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로테르담이 너무 유명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할 정도인데요. 로테르담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수변 도시입니다. 하천과 해안 지역을 포함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테르담의 경우에는 이제 지반보다 해수면이 더 높습니다. 정확히 몇 미터 높은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로테르담에서는 이제 홍수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녹지 공간도 개발을 했습니다. 녹지 공간을 통해서 이제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또 훌륭한 관광 도시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테르담 케이스의 아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테르담 항만국은 과거에는 해운 쪽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접근법을 취해서 도시 전체의 이제 수변 환경도 개선하고 재해에 대한 보건력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만에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의 교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친환경적인 모습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 로테르담의 경우에는 항만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면서 이제 친환경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이제 뮌헨 도시를 직선으로 흐르는 강인데요. 그래서 도시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이제 도심 하천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강 바닥과 자갈둑이 복원된 모습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강이 복원이 되어서 생물 다양성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약 500만 유로의 투자가 또 들어갔습니다. 또한 주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이 강 유역에서 또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수영도 하고 이렇게 서핑보드도 즐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이 수변 공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 사회도 이러한 수변 공간 개발로 인해서 혜택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서핑도 하고 있고요. 이곳은 이 도시의 아이콘과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물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태적인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지역사회의 상업적인 활동을 좀 촉진하고 상업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그룹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계약과 조달 과정에서도 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이 도시 하천에 보면은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서핑을 하다가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러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이사르 강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뮌헨시의 문화를 대변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개도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치민시의 탐빈 강변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번을 보면은 콘크리트 수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콘크리트 수로로 되어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 수로를 좀 더 넓게 확장을 하고 도시 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준산업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곳에 굉장히 많은 수변 공간이 있었고 또 홍수를 방지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고 호치민시의 정치인들이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할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엔지니어링 기법이 좀 미진한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와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가 이러한 개도국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호치민시는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또 호치민시에서는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보통 그런 문제를 많이 겪는데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재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치민시의 도시 기본 설계 계획이 수로와 하천을 제대로 포함하고 이것을 유연하게 개발하는 계획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그리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50년에서 60년 동안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국과 유럽 그리고 북미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호치민시에서는 자연스러운 강의 흐름을 살리기보다는 이 지그재그 형태로 콘크리트 수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ADB의 PPP 프로젝트입니다. 필리핀에는 뉴클락시에 적용된 것입니다. 마닐라에서 8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녹지와 또 이 도시 중심부에 보면은 이제 강이 흐르는 지형이었습니다. 약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협업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서 먼저 환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토착종과 고유의 생물종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또 거버넌스가 잘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자연 환경과 기존의 인프라를 결합하고 접목하는 개념의 가버넌스가 잘 이루어져 있었고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과의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생태계 지불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생태계가 우리한테 지불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죠. 현재 마닐라시의 이 강변은 여러분이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수변 공간으로서 자연적인 습지도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행이 잘 되었고 또 결과도 매우 성공적이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민간 부문이 참여를 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협업이 잘 이루어졌고요. 또 홍수 복원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방지하고 홍수를 조절한다라는 측면에서 자연과 함께 협업하는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또 녹지 공간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스펀지 시티 컨셉입니다.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물 민감형 도시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수와 가뭄의 영향을 줄이고 지하수를 충분히 보강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초과 강우량을 저장해서 지하수를 좀 더 많이 마련을 해놓는 것이죠. 중국에서 이 프로젝트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오수 관리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현재 약 30개의 스펀지시티 시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정시핑샹이라는 중국의 도시에도 ADB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점은 도시와 지방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제목에 도시와 지방이 함께 들어가 있죠. 도시와 지방의 여러 커뮤니티가 이 강을 중심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을 함께 공유하는 만큼 좀 더 많은 나무를 심고 또 많은 나무를 이제 보존하고
이 수변 공간에 나무 벨트를 만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저류지도 함께 마련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농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농부가 부족해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방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도시와 지방 개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또 자연 환경과 습지 서식지를 보존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 민감형 도시 설계를 사용을 한다면 이제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3장 남았는데요. 물 민감형 도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먼저 정치적인 리더십과 계획력이 중요합니다. 단편적으로 이 물 민감형 도시 설계를 실행한다면 만족스러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WSUD, 즉 물 민감형 도시 설계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사회, 경제, 기후, 환경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핵심은 녹색 인프라를 회색 인프라와 함께 결합한다, 접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참여이고 또 정치적인 리더십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물 민감형 도시 설계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장점과 또 편익들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그러한 사례를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요. 혁신적인 지식을 쌓고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적인 사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에 적용되었던 설계와 지식 그리고 원칙들을 더 확대해서 다른 곳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WSUD로 인한 장점을 더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연하게 다양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